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한가 랠리입니다. 우리 상한가 랠리에서는 시장의 100% 넘지만 높은 확률은 존재한다. 시장에서 항상 한 끗 다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는 폭락 시작, 역대급 위기가 온다. 최저점 매수법 공개에 대한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이 갭상승을 뜨면서 좀 나아지는가 싶더니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코스피 증시, 코스닥 증시, 양 증시가 급락을 했고요. 뭐 하락폭은 오늘 당장이야 코스닥 증시가 좀 컸지만 사실 여태까지 코스피 증시가 제대로 반등도 못 나왔었기 때문에 특히나 대형주들 위주로 외국인 자금들이 대량 이탈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락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다른 곳에서는 다 뭐라고 할 게 뻔하냐면 코로나 때문에 지수가 급락했다라는 뭐 이런 이빨린 소리를 하게 될 겁니다. 델타 변이 다음으로 나오고 있는 현재 변이 바이러스 때문이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할 텐데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시장 자체를 급락시키는 데 영향을 크게 주진 않았어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미국의 K자 회복과 환율 전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양적 완화 뒤 마지막 흔들기입니다. 이 내용 두 줄만 봐서는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긴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여태까지 많은 영상들을 통해서 전해드렸던 내용인데요. 특히나 필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렸던 내용인데 오늘 하나의 영상을 통해서 싹 다 정리하고 이런 내용들 왜 하락하는지를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앞서 주제인 최저점이 어딘지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는지, 시장의 반등 타이밍은 언제 나올지, 우리가 저가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까지 상세하게 하나씩 전달해 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불려나가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될 만한 어디까지 매도가 나올까에 대한 내용을 아시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이유를 첫 번째 아셔야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K자 회복과 환율 전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셔야겠죠. 지금 현재 경제는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최악의 경제가 나온 상황입니다. 2088년도하고 2020년도를 비교해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와 똑같이 금융시장이 경직되는 시장을 한번 겪게 됩니다. 즉 미국도 경제 위기에 빠지는 시기가 오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최악의 경제 위기를 한번 겪다 보면 항상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런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으면 채권 시장부터 해서 금융 시장이 싹 무너지기 시작하고 이런 채권 시장과 금융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기업들은 돈을 자금을 조달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경제 위기에 대응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자금을 채권 시장을 통해서 풀어버리게 되고요. 그것을 보통 양적 완화라고 표현합니다. 다만 양적 완화 같은 경우 강제로 산소 호흡기를 달아놓은 겁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산소 호흡기를 달듯이 말 그대로 산소 호흡기를 임시 방편으로 달아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산소 호흡기를 사람에게 달아놨다고 해서 이 사람이 바로 병이 치유가 되나요? 그렇지 않죠. 시간이라는 게 걸리게 됩니다. 이런 산소를 계속해서 투여해 주게 되면서 경제에 산소와 같은 돈을 투여해 주게 되면서 경제가 회복할 수 있게끔 최대한 버티는 전략을 취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몸이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면서 안정적인 상태가 나올 때까지 뿌려주게 됩니다. 보통 경제에서 안정적인 상태라고 한다면 경제 사이클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건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소비의 증가, 기업의 생산 확대, 투자 증가, 고용의 증가, 근로소득 확대가 차례대로 선순환 구조를 타면서 계속해서 돌아가는 구조가 가장 정통적인 회복의 구조입니다. 근데 이런 정상적인 구조가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 이들 중 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건데요. 투자의 증가로 이어지긴 했고 매출의 증가도 소비도 증가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고용의 증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이죠.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대상은 결국 사람입니다. 사람을 더욱더 많이 고용하면 고용할수록 리스크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라는 것이 아무리 좋아졌다라고 한들 기업인들은 바로 투자의 증가로 해서 고용의 증가로 이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최대한 기계 AI를 사용하게 되는 게 가장 대표적이죠. 요즘 패스트푸드점 가시면 아시겠지만 다 키오스크라고 해서 전자로
톡톡톡톡 눌러 가지고 주문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고 심지어는 생산 라인에 굉장히 이러한 특징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죠. 공장에서 과거에는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해서 100명이 필요했다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70명 60명으로 줄여가는 추세죠. 나머지 빈 부분은 AI 로봇이 차지하고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경제의 순 사이클이 돌지 않게 됐고요. 순 사이클이 돌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존재하게 되다 보니까 경제 회복을 제대로 이뤄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국가는 자신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 다른 전 세계 자금들이 미국으로 몰리는 것을 유도했습니다. 아시아 경제에서 유럽 경제에서 전부 다 남아메리카에서 전부 다 미국 쪽으로 자금이 몰릴 수 있도록 유도했고요. 그것을 우리는 K자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세계 글로벌 자금들이 미국으로 옮겨가는 것을 위해서 미국은 어떤 행동을 했느냐? 가장 대표적으로 하게 된 행동은 중국에 대한 규제입니다. 트럼프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도 기업의 투자를 중국의 기업을 투자를 금지시키는 모습이었고요. 중국군과 연계된 기업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를 금지한 행정명령의 효력을 연장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미국의 중국으로 가는 자금을 싹 다 자금줄을 막아버리겠다라는 거죠. 게다가 대표적으로 바이든 정권에서 들어선 다음부터 선언한 것이 바로 탄소 중립입니다. 탄소 중립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죠? 탄소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중국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건 2020년도 9월달 기준에서 나온 기사 내용인데요. 탄소 배출량 순위를 보시면 미국보다 2배가 넘어가는 중국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중국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노력을 할 동안 경제 회복은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 구조를 가져가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런 탄소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기업들이 중국에 살 수 없게 만든 데다가 추가적으로 중국 전력난까지 미국이 유도하게 되죠. 공장들이 다 멈춰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전략들로 인해서 결국엔 글로벌 자금들이 미국 쪽으로 몰리게 되고요. 그런 현상들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서플라이 체인 생산 체계도 중국에서 미국 쪽으로 옮겨가는 모습입니다. 과거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태까지 생산 체계의 핵심은 중국이었습니다. 왜? 노동 집약적으로 생산이 이루어진 시기가 과거였기 때문이에요. 과거에는 노동 중심에서 모든 것이 생산이 됐습니다. 인건비가 싸야지만이 물건을 질 좋고 높은 부가가치를 가져가는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중국에서 많이 생산했는데 지금 현재는 AI 로봇이 발전하게 되면서 굳이 노동력이 필요 없어도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가장 대표적으로 모든 것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옮겨가지는 않겠지만 로봇이 거의 다 모든 것을 대처할 수 있는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산업 등이 많이 미국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현대차라든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미국 본토에 공장을 짓는다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전 세계 글로벌 자금들 중국을 겨냥하긴 했지만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자금들이 미국 쪽으로 모여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환율 전쟁이라는 겁니다. 환율 전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외환 시장의 자금의 이동을 유도하는 건데요. 실제 이에 따른 영향으로 달러 지수는 저가에서부터 이번 연도 중순 이후부터 6월 달부터 시작해서 대세 상승을 보였고요. 신고가를 뚫으면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른 영향을 받은 한국 금리도 역시나 신고가를 치면서 계속해서 상승의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모습이죠. 이해되셨습니까? 즉 외화 자금이 계속해서 이탈이 나고 있는 겁니다. 외화 자금의 이탈 여러분들께서 와닿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가장 대표적인 코스피 종목들은 이 외화 자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외국인 자금이 매수가 들어오면 상승하고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 매도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 보유 금액을 여러분들께서 간단하게만 보셔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 자금에 의해서 증시가 움직이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외국인 보유 수량들 여러분들께서 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외국인 매수 수량이 빠져나가면 빠져나갈수록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현재 줄어들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아시다시피 꾸준하게 외국계 자금이 코스피 증시가 고가를 찍은 다음부터 떨어졌는데 본격적으로 크게 하락을 하는 시기를 보시면 크게 한번 꺾이는 시기를 보시면 여기 자리 보이세요?
그전부터 꺾이기 시작하다가 이 5월 달부터 꺾이기 시작하다가 본격적으로 한 번 더 꺾여 내려가기 시작한 시기가 바로 8월 달 부근이죠. 8월 달 부근부터 더욱더 환율 전쟁에 대한 분위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증시가 대세 하락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이에 따른 영향은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보죠. 외국계 자금의 이탈이 계속되면서 우하향하는 그림들. 외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 다 신고가 치고 있습니다. 왜?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신고가를 치고 있는 와중에도 삼성전자 주식은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영향 때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즉 외화 자금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외화 자금들을 막기 위해서 한국에서 행한 행동은 뭐죠? 바로 금리를 인상한 거죠. 금리를 인상. 금리를 인상하면 외화자금 이탈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에서 인플레이션 분위기를 막겠다라는 항상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요. 인플레이션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저금리에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더 옵니다. 왜? 여태까지 대출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대출을 시도하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하면 유동성이 늘어나서 인플레이션 분위기를 조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금리를 최근에 두 차례나 인상시켰죠. 이번에 8월 달에 한번 올렸고요. 11월 달에 한번 올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1% 금리대까지 상승했는데요. 이런 1% 금리대까지 상승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외화 자금의 이탈을 막게 됐고요. 실제 그것은 한국 주식시장에 드러났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미국 달러 지수가 쭉쭉 올라가면 만약에 금리 인상을 안 했으면요. 이 환율 더 크게 상승했을 거예요. 그런데 화면에 보시듯이 신고가를 치지 않고 계속해서 머물러 주는 모습이 환율로 인한 지금 현재 외화 자금 이탈에 어느 정도 막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여러분들께서 요 정도까지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이게 환율 전쟁입니다. 즉 외화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한국 증시가 약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거기에다가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과거에 행했던 행동들을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많이 아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안 좋은 힘든 증시에서 한국 시장은 이어지고 있었는데 특히나 이 타이밍이 와버렸습니다. 바로 어떤 타이밍이냐면 마지막 떨궈내는 자리가 남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거에 2008년도에 외환위기가 온 다음부터 지수가 급락하고 나서 이때 당시에도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양적 완화를 통해서 증시를 성장시키기 시작했고요. 쭉쭉쭉쭉 증시가 유동성에 의해서 계속해서 물량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유동성이 계속해서 풀리다가 여기 꺾이는 시기 보이세요?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들? 그죠? 꺾이는 시기가 나와버리게 됩니다. 이런 급락 시기가 나왔어요. 이때 뭐라고 하면서 이런 급락시 시장이 나왔냐면 미국의 신용 하락, 미국의 신용 하락이라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우리나라 한국 증시도 동일하게 급락을 하게 됩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유동성을 풀다가 금리 인상 전에 본격적인 경제 회복을 앞두고 지금 경제를 한번 무너뜨리는 전 세계적으로 위기를 만들어내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버텨내는 국가와 버텨내지 못할 국가들을 나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이 증시에서 버틴다라고 한다면 버틴 국가들은 다시 한번 횡보를 하든 우상향을 하든 회복하는 그림을 그려가게 되는 거고요. 이 급락을 버티지 못한 국가들은 지금 현재 망하는 그림으로 가고 있겠죠. 최근에 계속 항상 말씀드렸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최근에 망하고 있는 국가가 어디죠? 맞습니다. 터키입니다. 터키라는 국가가 최근에 굉장히 큰 지금 현재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이게 그냥 말 그대로 국가가 망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폐 가치가 급락하고 있어요. 이런 망해가는 국가들은 망하고 살아남는 국가들만 살아남는 구조가 나오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고 증시가 크게 유동성에 의해서 상승했는데 이제 곧 금리 인상을 미국이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그 금리 인상 전에 어떤 행동을 하는 겁니까? 한번 마지막으로 떨궈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뉴스를 보면서 상세하게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번에 언제까지 떨구냐, 어디까지 떨구냐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이걸 보시면 전부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화면에 보시면 미국의 부채, 국가 부도 위기, 전 세계 긴장
이번 주 법안 처리 못하면 셧다운 우려다라는 기사가 9월 27일 날 나왔던 기사입니다. 이 9월 27일 날 나왔던 기사를 상세하게 뜯어보시면 미국의 국가 부도가 위기가 다시 한번 또 전 세계를 불안에 떨고 있다. 미 의회가 국가 재정과 세계 경제를 볼모로 잡아 관련 예산 법안들이 대한 정치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당장 이번 주까지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연방 정부가 부분적으로 행정 기능을 상실할 셧다운이 발생할 수 있다. 최악의 상황이죠. 26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 의회는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 유예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복지 예산 지출 등을 골자로 한 예산 법안들을 이번 주에 논의한다. 상하원 다수인 민주당은 법안 강행 처리를 추진하는 반면 공화당은 이에 극렬히 반대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너무 돈을 뿌리는 것들을 좋아하는 지금 현재 당이고요. 공화당 같은 게 적당히 뿌리는 걸 좋아하죠. 심지어 근데 바이든 정부에 현재 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욱더 돈을 많이 뿌려대면서 다음 중간 선거를 위한 표심을 얻으려고 할 거고 그것을 견제하기 위한 공화당은 과도한 자금을 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견제할 가능성이 등장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기까지 갈등이 예상된다는 부분인데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셨을 거예요. 결국에 국가 디폴트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런 이슈가 최근에 9월 달에 있었다가요. 12월로 미뤄졌습니다. 일단 9월 달에 이슈가 나오면서 그때 당시에도 지수를 한번 급락시켰어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코스피 증시가 급락한 시기 여기 보시면 9월 달 여기 급락 보이시죠? 이 급락이 나온 이유가 이런 부채 한도 협상 이슈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부채 한도 협상 이슈가 12월로 미뤄지자 지수가 반등이 나왔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곧 12월 정확히 15일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죠. 앞서 말씀해드렸던 이 부채 한도 협상 일자가 다시 한번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만 그랬냐? 그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듯이 2008년도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유동성을 풀다가 이게 2011년도거든요. 2011, 2011년도에 똑같이 지금 현재 이런 신용 하락, 미국의 신용 하락이 이슈가 있으면서 지수가 급락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사건이 똑같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근데 신용도 하락이 왜 있었느냐? 과거에 살펴봤더니요. 보시면 2011년, 과거 2011년도에도 의회의 부채 한도 협상이 계속 지연되자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는 미국의 신용 등급을 전격 강등했고 글로벌 시장에 엄청난 회오리가 발생했다. 결국에는 과거에 급락했던 이유도 뭐였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급락했던 이유도 지금 최근 증시의 12월에 지금 눈앞에 나와 있는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부채 한도 협상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자 결국엔 신용도를 하락시킨 거 아니에요. 그럼 이번에도 동일하겠죠. 어떤 상황입니까? 동일하게 부채 한도 협상이 제대로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신용등급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등장하게 되면서 12월 중순을 기점으로 불안감이 들면서 급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오케이? 이런 얘기들을 저번 주, 저저번 주 계속 7월달 이후부터 말씀드리고 설명드리면서 피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렸고요. 이런 시장이 드디어 다가오고 있습니다. 즉 마지막 떨궈내기 시장이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무섭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거 지금 망했다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이미 대응하신 분들은 그나마 괜찮으실 텐데 특히나 대응 못하신 분들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 한마디 말씀드리면요. 말 그대로 마지막 떨궈내기입니다. 마지막 떨궈내기입니다. 즉 이번 급락이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오케이? 지금 현재 타이밍은 마지막 하락을 보이고 나서 결국에는 상승의 그림을 그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은 이 타이밍을 기회로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계속 현금 비중 20, 30%는 가지고 가시면서 대응해야 된다라는 현금 비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게 된 거고요. 그렇게 현금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면 마지막 떨궈내는 자리에서 저가에서 편입을 통해서 평균 단가를 맞추고 반등이 나오는 시장 속에서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볼 수 있겠다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실제 과거에도 지수를 보시면요. 어떻게 됐냐면 과거에도 제가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2011년도 당시에 다시 가 보시면 2011년도 당시에 증시가 급락했잖아요. 여기거든요, 여기. 이때 부채 한도 그 신용 등급 하락에 의해서 급락했거든요. 그러다가 시장이 흔들리다가 급등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대세 상승하는 시기. 언제부터 상승했냐? 딱 요때 타이밍부터 상승했죠. 이때가 뭔데? 뭐 때문에 상승했는데? 라고 보면은 이때 당시에 1월 달에서 2월 달까지 대세 상승이 나옵니다. 보이세요? 확인되시죠? 여러분들 보이죠? 이런 대세 상승이 나오는 시장이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시장에 많은 악재가 있고 많은 힘듦과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항상 매년도마다 새로운 연도가 들어서게 되면 바로 경제 정책이라는 게 이번 연도 2021년도 정책 자금 600조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들? 역대급 규모다, 이런 정책 자금이 풀린다, 이런 것들이 경제 회복을 도와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새삼스럽게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즉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타이밍이 바로 1, 2월 달인데요. 다른 때는 모르겠지만 매년 이런 특징을 항상 보여주는 건 아니겠지만 특히나 이런 환율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 이런 우리나라 한국 증시에 대규모 악재가 꼈을 때 당시 이런 큰 하방을 맞고 나서는 항상 매 다음 연도 1, 2월에는 상승세를 보여주는 특징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게 됩니다. 특히나 과거 환율 전쟁, 이때 환율 전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2018년도부터 시작된 환율 전쟁 당시에도 현재 보시면 엄청나게 크게 급락했었던 증시입니다. 이게 환율 전쟁 때문에 급락했었던 증시거든요. 그러다가도 저점을 잡고 반등을 빠르게 강하게 하는 시기가 바로 언제냐? 매년 1월에서 2월까지 대세 상승을 날리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도 정책주에 대한 기대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정책으로 경제가 살아날 거다, 새로운 사람이 등장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1월에서 2월 달 동안 쭉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번에 신용한도, 부채한도 협상 문제가 터지면서 신용 문제가 터지면서 급락을 보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급락 타이밍 이후부터 나오는 1, 2월의 대세 상승 시장을 잘만 노려보시면 오히려 좋은 기회로 가져갈 수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런 타이밍에 어떤 주식들, 이런 타이밍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물렸었던 두산중공업이라든가 혹은 내가 너무나도 좋아서 가지고 있었던 종목들, 지금 보유해서 너무나도 좋은 주식인데 물려 있었던 종목들, 메타버스 관련 종목, 아니면은 뭐 게임 관련 종목들, 요즘에 대세가 될 수 있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급락을 할 겁니다. 다 급락하는 타이밍에서 12월 15일 날 기점으로 해서 부채 한도 협상이 잘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악재 해소라고 바라보시고요. 그 악재 해소가 완벽하게 모든 악재가 다 터졌을 때, 뭐 신용 강등시키면서 또 위기감 조성하고 시장 다 급락시켰을 때, 급락시키고 났을 때 좋은 종목들, 전기차 관련 종목들, 두산중공업, 뭐 관련된 종목들, 원전 관련 종목들부터 시작해서 싹 다 좋은 종목들을 쓸어 담으시는 것이 여러분들께 가장 좋은 전략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NFT 관련 종목들,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중에는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에코프로 관련 종목들, 아니면 일진, 머티리얼스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이제 막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께서 쓸어 담아 놓으신다라고 한다면 좋은 수익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혼자 스스로 힘드신 분들은 제가 이재진의 상한관리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관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시장에 대한 내용들 전달해 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어플리케이션 보시면서 종목 추천주, 상한가 분석글 보시면서 시황에 대해서 대응하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반등 타이밍에 좋은 전략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 채널 통해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들, 저가에서 풀매수할 수 있을 만한 좋은 테마와 종목들을 선정해서 매번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하실 거는 12월 15일까지 제대로 된 공부를 통해서 제대로 된 주식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께서 항상 영상 구독 버튼 클릭하시고 다운 버튼 눌러주시면서 매번 올라오는 영상들 시청해 주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 좋은 전략 내시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재진의 상한관리 유튜브 오늘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신 분들은 구독 버튼, 따봉 버튼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상한관리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영상 하단에 있는 내용을
내용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안드로이드, 아이폰 다운로드 임시 링크가 있습니다. 요런 거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다운로드 100% 무료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요 내용까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럼 다음 영상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